집값이 내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값 내려가는 신호라고.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준 이야기 하다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간이 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연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맨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짬뽕으로 섞여 있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 실직, 경기 후퇴, 이게 한꺼번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쉽게 펼쳐놓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한번 단계를 나누어 봅시다. 1단계 물가 상승, 2단계 기업의 수익률 저하, 3단계 실직, 4단계 소비 둔화, 5단계 경기 후퇴. 여기에서 경기 후퇴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 후퇴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간단하게 크게 나누어 보면 이런 5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단계에 들어선다면 명확하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오는 5번째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1단계에서 5단계 중에서 언제부터 집값이 떨어지느냐를 알면 대응하기가 쉽겠죠. 지금은 명확히 1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돈 조절만 잘하면 2단계로 안 가고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월급은 안 오른, 지금보다 물가는 약간 더 오른 인플레이션 1단계에서 2단계 가기 바로 전인 이런 단계에서 계속 살면서 풍요롭게 힘든 삶이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부터 연준에서 돈 조절을 잘못하면 2단계 갈 것이고 2단계가 좀 지속되면 3단계 당연히 갈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비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집값이 떨어질까? 10년 주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자율,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많죠.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죠. 이래서 집값이 올해부터 떨어진다, 저래서 집값이 내년부터 떨어진다. 근데 자꾸 올라가죠. 그분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요, 상대적인 집을 파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지 않고 본인 눈에 보이는 본인 입장에서 봐서 그런 겁니다. 본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집값이 언제 떨어질까, 올라갈까 혹은 내려갈까를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왜 사람들이 집을 파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의 분석으로 집값이 언제 떨어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빵점이고요. 왜 사람들이 집을 파느냐? 85점 정도 될 것이고요. 왜 사람들이 집을 내던지듯이 파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집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집을 내던지듯이 파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망해야지 파는 게 집이거든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집 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망하기 전에 돈을 손해보면서 집을 냅다 싸게 팔고 달새방으로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3단계인 실직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와도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집값이 폭락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작년 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 그때 당시 무지막지한 실업률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난리를 칠 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실업률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코로나가 끝날 시점쯤부터는 실업률을 신경을 써야 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도산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오면 집값 하락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업자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안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게, 그게 왜냐면 그건 망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망한 겁니까? 페이먼트를 안 내도 정부나 은행에서 도와주는데 그게 어떻게 망한 겁니까? 망할 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든지, 뭐 페이먼트를 안 내도 이렇게 아무런 돈 빌린 돈을 갖다가 안 갚는 거죠. 안 갚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그러면 그건 한편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때 실업률이 고공행진이나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하시던 분들께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사는 집을 거의 마지막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돈줄이 떨어져서 급해져야지 집을 내던지듯이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자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이자율 올라간다고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잠깐만요. 이게 지난 30년간의 이자율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자율이 낙하를 했습니다. 이때 잘 아시다시피 집값도 같이 낙하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구간을 보자고요. 2014년에서 2018년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무섭게 같이 올라갔죠. 이자율이 높다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덤비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이자율이 낮을 때 소액 투자자들이 좀 덤비는 이유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렌트 대비 수익률이 좀 남는 것 같거든요. 진짜 큰 손들은 이자율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요. 그분들은 항상 움직이고요. 지금 소액 투자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집을 쉽게 잘 사지나 잘 안 사지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하나 사놓고 이제 투자를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정말 할 말 많습니다.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셔서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서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오며 가며 머릿속에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길고 지루한 영상을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백문백답, 신문 십답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여하튼 여러 호사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집값이 내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을 사람들이 내던지듯이 팔아야지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내던지듯이 팔려면 망해야 됩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는 수입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는 직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단 실업자들을 정부가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죠. 도와주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한 게 아니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줄 끊기기 전까지는 그 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당시의 실업률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때 당시 제가 내년쯤, 그러니까 작년에 내년이니까 지금쯤이죠. 지금부터 실업률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언제까지고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은 명확하게 3단계인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작은 테이퍼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금리를 올리고 채권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실업률이 막 증가하고 부도나는 회사들이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집값 내려가는 신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거듭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의 예측은 차트나 시기를 보면 안 되고요. 상황을 이해하고 봐야지 높은 확률의 예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응을 한다는지 심리학적으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부분을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접수하면 우리의 대응도 상황에 맞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게 유지되면 집값은 100%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을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잘려서 일 안 하고 1년을 버티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가구 1주택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중간에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집값은 30년 뒤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도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기에도 자기 역량보다 오버해가지고 베팅을 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고요. 그 결과가 성공적이든 실패로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오버베팅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에 하이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역량만큼 베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역량급만 베팅을 해놓으면 좀 더 버느냐 혹은 좀 덜 버느냐, 내 친구 철수는 내보다 좀 더 벌었다, 내 친구 영희는 좀 나보다 좀 덜 벌었다, 이 정도의 싸움이지 얘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성공하고 얘는 실패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 돈을 버는 겁니다. 역량급만 잘 해놓으면 현실적으로 실패는 거의 불가능하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